자, 이번엔 한번 온도에 대해서 단위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파렌하이트, 우리말로 화씨, 그리고 셀시우스, 섭씨, 그리고 켈빈. 이거는 절대 온도 이렇게 되죠.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상생활에서는 이 셀시우스를 이용합니다. 이걸 먼저 이게 정의를 보면 말이죠. 먼저 우리 셀시우스 온도를 보면은 물이 어느 점을 0도씨 그리고 물이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00등분 하죠. 그러면 1도, 2도, 3도 해서 100도까지 이제 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파렌하이트 화씨 온도는요. 물이 어는 점을 32도 F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끓는 점을 212도 F. 여러분 요거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면은 하나씩 한 칸씩 나누면 이게 몇 칸이 됩니까? 212에서 30 빼면은 뭐 얼마 되죠? 180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촘촘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반면 켈빈은 로드 켈빈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있어요. 하도 유명해서 이렇게 영국 왕실로부터 이 저 자규를 받았어요. 켈빈이라고. 원래는 저 뭡니까 이름이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 이게 존 그러니까 유명한 그 자기를 받은 과학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벨 이분은 이제 노벨상 탈 그런 연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지만은 또 이제 레일레라고 그분 또 원래 이름은 스트러시고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영국 왕실에서 이 기사 자격을 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켈빈으로 부르는데요. 이 켈빈은 연력학에 서 아주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온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의 이저 측정을 절대 온도를 재는 이 단위가 바로 켈빈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도는 상한선은 없습니다. 억도도 좋고 뭐 조도 조까지 올라가고 뭐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온도의 하한선은 분명히 있어요. 온도를 계속 내리면은 극 무한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약 마이너스 273도 C가 되면은 이게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온도의 하한선이 되죠. 이제 그것을 절대 온도 0K라고 부르고 그때부터 이제 섭씨 온도의 그런 눈금을 가지고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켈빈 온도와 섭씨 온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켈빈으로 말하기 위해서는요. 이 셀시우스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하면 됩니다. 물론 요 뒤에도 계속 있습니다. 이거는 대충 이제 이 정도 소수점 이하 두 자리만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도씨는 273.15K가 돼요. 100도씨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에다 이제 273.15를 더하면 373.15K가 되겠죠. 그죠? 어때요? 그럼 0K는 저 셀시우스 치면은 몇 도가 되는 거죠? 당연히 마이너스 273.15도 C가 됩니다. 이게 0K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일단 떻게 온도를 각 세 가지 온도를 정의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상호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차례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요 식을 외워도 되지만요. 이것이 외워도 되지만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잠깐만요. 요거를 잘 보면요. 셀시우스와 켈빈은 여러분 금방 아셨잖아요. 그죠? 단지 273.15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되죠. 파렌하이트하고 셀시우스는 이렇게 잘 보세요. 이게 서로 이것도 이제 리니어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런 1차 함수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똑같은 그런 물론 간격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1대1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2도 F가 0C다. 212F가 100C다. 그러면 이것다가 수학적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수학적으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울기가 얼마요? 요거는 200 요거는 여기 칸이 이제 100칸이지만 이 180칸이죠. 그죠? 그러니까 212가 이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x 요쯤 있는 게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 비례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그죠? 그게 전부 다 1차 함수니까. 그렇게 여러분 풀어보면 한번 여러분 집에서 풀어보십시오.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절대 온도와 셀시우스 온도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273을 315를
절대 온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하면 돼요. 절대 온도에서 섭씨 온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빼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는 섭씨를 화씨로 바꾸기 위해서는 요 위에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이 기울기가 이것은 180이고 이거는 100칸이니까 예를 들어서 요 섭씨를 기준으로 하면은 100분의 18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5분의 9가 됩니다. 그죠? 아니면 섭씨를 기준으로 하면은 5분의 9가 아니고 9분의 5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요. 일단 섭씨를 화씨를 섭씨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32를 빼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32를 빼야지 0.2 되는 거니까. 그리고 기울기를 9분의 5로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이거를 풀면 되는 겁니다. F에 대해서 풀면은 TF는 TC 그죠? 먼저 이거를 갖다가 여기를 역수를 곱하면 되죠. 그죠? 여기다 5분의 9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옮기면 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사실 간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예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예제를 풀어보면요. 뭡니까? 예제가 뭐냐면은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0도씨는 화씨로 마이너스 아니 그냥 32F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이게 쭉 밑으로 내리면은 어, 섭씨 마이너스 몇 도가 되면은 화씨가 같아지는 온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씨 온도는 더 밑으로 팍팍팍팍 더 빨리 바뀌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사이가 이런 관계식이 있잖아요. 같아진 지점이니까 이거를 TF로 하든지 이거를 TC로 하든지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거를 X로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X는 괄호치고 X-32 곱하기 9분의 5다. 그렇게 풀면은 여러분들이 X는 4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같으니까 40도 C나 40도 F나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굉장히 낮은 온도죠.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한번 밀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거는 밀도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질량의 단위는 뭐죠? 킬로그램이죠. 그죠? 부피 단위는 입방미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SI 단위로 칠 때는 입방미터분의 킬로그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단위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험할 때는 그 치고는 너무 커요. 그죠? 우리가 1kg 어떤 그런 시료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람으로 다뤄요. 그래서 대체로 밀도는 g으로 치고요. 위에 질량을 그리고 부피를 어, 입방 센티미터로 칩니다. 입방 미터가 아니고 그죠? 1 입방 센티미터가 1 큐빅 센티미터예요. 영어로 하면 큐빅 센티미터가 1 밀리리터죠. 그래서 그램 퍼 큐빅 센티미터 또는 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이제 이런 단위를 주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런 미네랄이 있어요. 무기물이 있는데 이게 질량이 17.8g이다. 그랬더니 이 부피를 재봤더니요. 2.35 큐빅 센티미터다. 그러면 밀도는 얼마냐? 여기다 넣고 풀면 되는 거죠. 다 g으로 돼 있고 이거는 큐빅 센티미터로 돼 있으니까 그냥 단위 컨버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넣고 풀면은 얼마입니까? 덴시티는 7.57 g per 큐빅 센티미터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뭐 간단하죠? 한번 예제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리퀴드 샘플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 부피가 49.6ml예요. 근데 이거 밀도를 알고 있어요. 0.85g per ml다. 그러면 이 질량은 얼마냐? 여기 이제 정의로부터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계산해 보니까 42g이다.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뭐 다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화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확인할 겸 이렇게 여러분들의 설명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제는 어떤 물질을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분류하는 거야, 분류.
물질 메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물질이라는 게 뭡니까? 어,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질량이 있어야지 메터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메터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에너지는 메터가 아니죠. 에너지, 그죠? 에너지. 음? 어, 빛 같은 건 에너지죠. 그렇지만은 빛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빛은 질량이 없어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메터가 아닙니다. 한말대로 그냥 우리가 물질하면 다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거 너무 작으면 이제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 물질은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한 가지 더 상태가 또 있어요.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플라스마라는 상태입니다. 플라스마. 플라스마는 뭐냐면은 이 물질에서 온도가 굉장히 높으면 말이죠. 물질에서 이 전자가 열 에너지를 받아서 어떤 원래 있는 그 물질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분리. 그죠? 전자가 분리가 돼요. 이제 그런 상태를 플라스마 상태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구상에는 플라즈마 상태는 보통 우리가 이제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모든 상태는 그냥 고체, 액체, 기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저 우주에 보면요, 우주에 보이는 별들은 온도가 무지무지 높죠, 그죠? 거의 다 플라즈마 상태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플라즈마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요즘은 잘 여러분 안 쓰지만은 한때 여러분 디스플레이 있죠? 디스플레이. 응? 요즘 어떤 디스플레이 씁니까? 유기 발광 다이오드로 만든 디스플레이를 쓰죠. 그러니까 OLED 들어갑니다. 오게닉 LED. 그죠?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뭘 썼냐면은 대부분 지금도 많이 쓰지만은 이 액정 디스플레이 써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근데 OLED가 나오고 액정 디스플레이가 물론 먼저 나왔어요. 그때 이제 한때 어떤 디스플레이가 나왔냐면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가 나왔어요. 플라스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니터에 각 화소에 해당하는데 다 플라스마. 그 각 화소에 거기에 이제 플라스마 상태로 만들어서 그것이 발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화면에 화면을 보이게 하는 뭐 그런 디스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그죠? 뭐 요즘은 거의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요즘은 다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질은 대체로 세 가지와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플라스마 상태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우리 논의는 가장 흔히 보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우리가 취급합니다. 그죠? 이 셋 중에서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가장 먼저 체계화된 것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기체 상태가 가장 먼저 체계화됐어요. 그죠? 이론이 발달했습니다. 왜냐, 이 기체 상태를 보시면요, 기체는 이 입자 간, 요 물질을 구성하는 요 분자 간의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기체는 이게 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움직이겠어요.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요 입자의 이 이제 운동하는 이 속도 분포를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통계 연력학이라고 주로 화학에서는 주로 안 다뤄요. 주로 물리에서 다루는데 어쨌든 기체는 입자 간의 거리가 멀고 이 기체 입자 간에 서로 상대방을 상관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거동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부피가 작아져서 입자 사이에 거리가 이게 좀 짧아지면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체는 영향을 잘 주고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가 가장 쉬워서 이미 이것은 오래전에 다 기체 방정식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방정식이 이미 확립이 됐습니다. 반면에 액체는 어떻습니까? 액체. 액체 가기 전에 좀 더 규칙적인 이 고체를 보겠어요. 고체 상태에서는요, 그 고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분자 간에 결합이 형성이 됐어요. 이건 화학결합입니다. 화학결합이 아주 단단하게 화학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체 상태에서는요, 이 분자가 이 화학 결합을 끊고 툭 떨어져 나오기가 매우 힘들어요. 결합을 끊기가 힘듭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물론 외부에서 에너지를 많이 가하면은 끊어지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체 상태에서 이렇게 어떠한 분자들끼리 서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죠. 예? 그리고 위치가 바뀌질 않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물론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체 상태에서는 이 분자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 온도가 0도씨가 0 켈빈이 아니기 때문에 온도에 의한 열 에너지가 여기 항상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게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 그죠? 결합이 끊어지지 않지만 그 상태에서 이 분자들이 막 진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고체 상태의 특징이다.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액체 상태는 뭡니까? 액체 상태는 분자 간의 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결합이 다 일단 끊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결합이 끊어졌지만은 분자 간에 아주 굉장히 가까워서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고체 상태보다는 분자는 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물론 기체 분자만큼 그렇게 서로 독립적으로 운동을 못해요. 액체 상태에서의 분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독립적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결합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자 간에 인력이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죠? 그 분자 간의 인력은 말이죠. 여러분들 결합의 물질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학 수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액체 상태는 고체 상태와 기체 상태의 중간 영역쯤 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고체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거의 안 변합니다. 액체 상태도요, 부피가 거의 안 변해요. 그죠? 여러분 물을 아무리 눌러도 물이 부피가 막 반으로 줄어들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유압 프레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압력을 전달할 때 액체를 이용하죠. 주로. 물은 이용하지 않고요. 물론 기름 같은 걸 이용합니다. 그럼 기름을 통해서 압력이 전달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액체는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컴프레서빌리티 그러니까 얼마나 압축되느냐. 근데 액체는 거의 압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반면에 기체는 압축이 잘 돼요. 여러분 피스톤에다가 기체를 넣고서 실린더에다 기체를 넣고서 피스톤을 눌러보세요. 그럼 웬만큼은 잘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기체는 압축이 잘 된다.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의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딱딱하고 아주 이제 부피가 일정하죠. 그리고 모양도 일정합니다. 반면에 액체는 부피는 일정하지만 왜냐 압착이 잘 안 되니까 그렇지만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죠? 모양은 뭡니까? 그 액체를 담고 있는 그 용기의 모양이 바로 액체의 모양이다. 기체는 부피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용기가 크면은 뭐 기체 부피도 커지고 용기가 작아지면은 기체 부피도 작아집니다. 모양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용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